우리 인터페이스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쉽게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A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B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볼게요. 얘는 뭐 쇼핑몰이고 얘는 카드사 결제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쇼핑몰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면은 요 사이에다가 구름다리를 놔야 되는 건 거잖아요. 뭔가 이어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무작정 다리를 그냥 떡 하고 놓으면 되나요? 안 되겠죠. 뭐 몇 명이 하루에 몇 명을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뭐 얼마나 튼튼한지 뭐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따져 본 다음에 지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 될 거고 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요구사항들이 다 관리가 됐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이대로 그냥 다리 지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 다음에 그게 이제 요구사항 검증이 되게 될 거고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인터페이스 구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분석해야 하는지 그 개념부터 한번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시스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A 시스템과 B라고 하는 시스템,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가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려면은 사용자와 시스템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조건을 찾아내고 요구사항을 찾아내고 구체화하는 과정이 이제 요구사항 분석인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찾아내야 될까요? 뭐 데이터, 어떤 형식으로 보낼 건지, XML로 보낼 건지, 뭐 JSON으로 보낼 건지 알아야 되고, 네트워크, 뭐 일반 인터넷망 탈 건지, 아니면은 뭐 전용 라인 탈 건지, 아니면 뭐 성능, 데이터는 몇 초 안에 도착을 해야 하고, 암호화, 뭐 VPN 어떻게 걸 것이며,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요구사항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요구사항들이 결국에는 두 가지로 나뉘겠죠. 우리가 공부한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 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은 정말 필요했던 그 요구사항들이었던 거고, 비기능적인 요건들은 뭐 보안, 품질, 뭐 그 외에도 기타, 성능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거기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요구사항 분석에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별도의 요구사항들 목록을 만들고 그 요구사항들과 관련된 그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그 요구사항들 분류한 거를 요구사항 명세서에다가 내용 추가하고 수정하고 나중에는 그 명세서 요구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한테 전달을 하고 이런 절차였었잖아요. 결국에는 도출, 분석, 명세, 확인,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갔었죠. 자,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내용이 결국에는 그 내용이었던 거고요. 자, 요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선별하고, 자료 준비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 전달하겠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리를 이렇게 짓겠어. 그냥 바로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튼튼한가, 뭐 몇 명이 지나갈 건가, 뭐 이런 요구사항들 다 전달해가지고 그 분석했으면은 그것들을 전문가들이 확인을 한다. 그게 검증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요구사항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뭔데? 라고 하면은 요구사항 명세서의 오류 확인, 그리고 표준 준수 여부, 결함 여부, 이런 것들을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요구사항 검토, 요구사항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거는 그냥 검증하는 방법은 계획 수립하고 검토하고 베이스라인 설정 이런 식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요구사항 방법에 대해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 검증 방법에 보게 되면요. 자, 첫 번째 동료 검토, 두 번째 워크스루, 그리고 세 번째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동료 검토 있었고요. 두 번째 워크스루 있었고 마지막 인스펙션. 자, 동료 검토라고 하는 게 뭔데? 이러면은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자가 명세서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동료들이 이를 들으면서 결함을 발견하는 형태의 검토 방법을 이제 동료 검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거 제가 짠 거고 제가 이렇게 소스 코드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이상한 부분 없는지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동료들이 이제 그것들을 발견하는 가장 비공식적이지만 가장 편안한 방법이 되겠죠. 빠르고 부담 없이 자잘한 오류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워크스루라고 하는 거는 검토회의 전에 요구사항 명세서를 미리 배포하여 사전 검토한 후에 짧은 검토회의를 통해 결함을 발견하는 형태의 검토 방법. 그냥 작성한 사람이, 명세서 작성한 사람이 직접 명세서 배포해주고 짧은 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회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도면을 그렸고 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의 자리에서 피드백을 받는 것. 자, 그래서 인스펙션 마지막 이 친구는 뭔데? 이러면은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자를 제외한 다른 검토 전문가들이 요구사항 명세서를 확인하면서 결함을 발견하는 형태의 검토 방법입니다. 이 동료 검토 워크스루 인스펙션 중에서는 인스펙션이 가장 엄격한 검증 기법이 되겠죠. 자, 여기서의 특징은 그 명세서를 작성한 작성자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발표를 하지 못하고 그쪽에서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훈련을 받은 전문 검토위원, 전문가들이 이 체크리스트를 이제 들고 와가지고 규정대로 이제 이게 잘 됐는가 깐깐하게 이제 검토하는 방식이 이제 요 인스펙션이 되겠죠. 각각 차이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거는 뭔데? 이러면은 프로토타이핑은 우리 프로토타입 이거 굉장히 많이 들었죠. 항상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제품, 변본품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실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본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최종 결과물을 예측하는 방법이 이제 프로토타이핑인 거고요. 테스트 설계라고 하는 거는 요구사항이 테스트 가능하도록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을 해서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테스트 케이스도 공부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케이스 도구 활용. 자, 일관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요구사항 변경 사항의 이제 추적, 분석, 관리,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친구가 이제 케이스 도구고 우리 케이스 도구도 같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검증의 주요 항목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서서 뭐 인터페이스 도면을 그리고 외부 전문가, 인스펙션, 검사 맡겨요. 그런데 검사관이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서 대충 잘 그렸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건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그게 뭐냐? 요 7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하나 빠지긴 했는데 자, 7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뭐뭐뭐가 있느냐? 우선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 사용자의 모든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고 완벽하게 반영되었는가? 즉, 도면에 요구사항 누락 없이 잘 포함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이제 완전성인 거고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요구사항이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점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 자, 예를 들면 어제는 다리를 나무로 짓자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한 뭐 1페이지는 나무로 짓자고 해놓고 한 5페이지에서는 다리는 철로 짓겠어 라고 하면은 요구사항들끼리 서로 모순되는 건 거잖아요. 충돌되지 않고 일관된 흐름을 갖고 이 요구사항들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같으냐, 일관성이 있느냐, 이것들을 보는 게 이제 일관성. 그리고 명확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참여자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해석이 딱 하나로 나오는가에 대한 걸 보는 거예요. 명세서를 읽는 개발자, 디자이너, 뭐 아니면 테스트하는 테스터,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세 명이 각각 다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적혔는가.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다리를 그냥 튼튼하게 짓는다라고 쓸 게 아니라 뭐 다리는 10톤 트럭이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던가 모호하면 안 된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기능성. 어떻게 보다 무엇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검증을 한다. 디자인이 예쁜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본질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목적인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의 핵심 기능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보겠다. 이게 다리를 짓는다라고 하면 그 다리가 그 다리 역할을 하는가? 그냥 예쁘게만 짓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검증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요구사항이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요구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증 가능한지를 이제 확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치화되어 있어야지 검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테스트 측정할 수 있는가를 본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추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요구사항 명세서와 설계서를 추적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다라는 거. 이 요구사항이 쉽게 이야기하면 코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문제가 터졌을 때 범인을 빨리 찾기 위해서 이 꼬리표, 출처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건 거죠. 이 요구사항 명세서에 적힌 한 줄이. 자, 그리고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변경 용이성이 빠졌습니다. 자, 얘는 요구사항 명세서의 변경이 쉽도록 작성되었는가. 요게 이제 변경 용이성. 그러니까 나중에 뜯어 고치기 쉬운가 이걸 보는 겁니다. 고객의 마음은 늘 갈대마냥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나 이거 말고 저렇게 해줘. 이랬을 때 시스템 전체를 싹 다 갈아엎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고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를 보는 게 이제 변경 용이성인 겁니다.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페이스 시스템 식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시스템 식별이란 인터페이스별로 인터페이스에 참여하는 시스템들을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를 통해 데이터의 흐름과 시스템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인터페이스 시스템 식별을 위한 선행 작업이 있는데, 자, 개발 시스템과 내외부 시스템의 식별. 개발할 시스템과 그것과 연결할 내외부 시스템의 상세 식별 정보를 정의를 하고 목록을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건 거고요. 내외부 시스템 환경 및 관리 주체 식별하겠다. 그 실제 운용 환경, 그리고 하드웨어 관리 주체. 이때 말하는 내외부 시스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연계할 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IP라던가 아니면 URL, 포트 정보, 그 시스템에 실제 운용되는 환경이 이제 내외부 시스템 환경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관리 주체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 관리 담당자가 되겠죠. 내외부 시스템 네트워크 연결 정보 식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외부 시스템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로그인 정보, DB 정보, 뭐 네트워크 연결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하고, 인터페이스 식별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할 시스템과 연계할
내외부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식별하고 인터페이스 목록을 작성한다. 자, 이 선행 작업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사실 이 인터페이스 식별이라고 하는 게 왜 하냐? 라고 하면은 참여하는 시스템들이 연계를 해요. 그때 그 각각의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돌아가는지 이것들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작업이 이 인터페이스 식별 단계. 택배를 보낼 때 제가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 거잖아요, 송장에. 그냥 뭐 대전사는 전혜성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배달이 되나요? 배달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하고 그때 이제 보내지는 그 상자의 내용물은 데이터가 되겠죠. 그 데이터가 송수신이 되느냐. 자, 그래서 송수신 데이터 식별에서 보게 되면은 송신 시스템은 데이터를 보내주는 쪽인 거고 DB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역할을 할 거고 수신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그 날아온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DB에 맞게 변환을 하고 저장하는 쪽이죠. 근데 하나의 시스템이 하나의 역할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는 보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가지고 어떨 때는 얘가 보내는 역할이 됐다가 송신 시스템이 됐다가 어떨 때는 얘가 받는 수신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나가 그냥 고정적으로 얘는 계속 보내기만 하고 얘는 계속 받기만 하고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 교환되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인터페이스 표준 목록, 송수신 데이터 항목, 공통 코드들이 될 수 있고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은 뭔데? 라고 하면은 그 송수신 시스템을 연계하는데 표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은 시스템 공통부와 거래 공통부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시스템 공통부는 시스템 간의 연동 시에 필요한 공통 정보를 이야기를 해서 인터페이스 아이디, 전송 시스템 정보, 서비스 코드 정보, 장애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공통부에 해당이 되고 거래 공통부라고 하는 거는 그 시스템들이 연동된 후에 송수신되는 데이터들을 처리를 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직원 정보, 승인자 정보, 기기 정보, 아니면 매체 정보 이런 것들. 그러면은 송수신 데이터 항목은 뭔데? 이러면은 그냥 그 송수신 시스템이 업무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송수신 데이터 항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은 공통 코드는 뭐냐? 시스템들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가 공통 코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흐름 식별로 가볼 텐데, 정보 흐름 식별은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정보 흐름은 개발할 시스템과 내외부 시스템 사이에서 전송되는 정보들의 방향성을 식별해주는 친구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송수신 데이터 식별도 있는데, 자, 걔네들은 개발할 시스템과 연계할 내 외부 시스템 사이의 정보 흐름과 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을 기반으로 식별을 해요. 자, 그 송수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식별이 되는데, 여기에는 따로 기재를 안 해놨군요. 자,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과 송수신 데이터 항목 식별, 그리고 코드성 데이터 항목 식별,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과 송수신 데이터 항목 식별. 송수신 시스템 사이의 교환 범위를 확인을 하고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에 대한 그 송수신 데이터 항목들을 식별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코드성 데이터 항목 식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코드성 데이터에 대해 코드명, 코드 설명, 코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쫙 식별을 하는 것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빼놓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작성을 해놨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페이스 방법 명세화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방법 명세화란 무엇이냐? 내외부 시스템이 연계하여 작동을 할 때 인터페이스별 송수신 방법, 송수신 데이터, 오류 식별 및 처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정의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었고요. 송수신 방법 명세화, 송수신 데이터 명세화, 오류 식별 및 처리 방안 명세화. 송수신 방법 명세화라는 거는 그 내외부 인터페이스 목록에 있는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연계 방식, 통신 및 처리 유형, 그리고 발생 주기, 송수신 방법 등을 명세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송수신 데이터 명세화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인터페이스 시에 필요한 송수신 데이터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오류 식별 및 처리 방안 명세화라고 하는 거는 그 내외부 인터페이스 목록에 있는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인터페이스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식별을 하고 오류 처리 방안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얘도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넘어가기는 할 텐데, 아까 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이 송수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 코드성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이냐 라는 건데, 이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인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양쪽 시스템이 주고받을 때 실제 데이터가 뭔지 정확하게 찾고 단위를 맞추는 작업인 건 거예요. 결국에는 송신 쪽에서 보낼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거를 알고 그 수신 측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뭔지 그거를 DB 항목 그리고 파일 명세서 이런 것들을 쫙 뽑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같은 친구들끼리 매핑을 시키고 걔네들을 표준화시킨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전화번호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다른 쪽은 이렇게 길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11자리, 근데 얘는 또 요 다시 2개까지 들어가서 13자리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표준이 그 형식에 대한 길이가 맞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표준화하는 과정들 필요하다라는 건 거고, 그리고 사실 얘네들끼리 서로 의미가 같은 친구들, 얘랑 얘 결국엔 똑같은 의미인 거잖아요. 형식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짝 지어주고, 아니면은 뭐 쇼핑몰에서는 고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택배사에서는 수령하는 사람, 수령인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데이터 저기로 가야 되는 건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식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건 거고요. 그리고 이 명세화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내용물 그리고 표준화 규격들이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배달할 것인가에 대한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 명세화라는 거거든요. 인터페이스 명세서, 그러니까 배송 매뉴얼 같은 건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들이 어떤 길로 갈 건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어떻게 포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실상 되게 많은 것들이 작성이 돼야 돼요. 뭐 통신, 네트워크 이런 것도 당연히 구분되어야 되고, 내부망을 쓸 건지 외부망을 쓸 건지,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은 뭐 HTTP를 쓸 건지 FTP를 쓸 건지 소켓을 쓸 건지, 뭐 연계 방식 같은 경우에도 뭐 중계 서버를 거치는 EAI냐 ESB 이런 방식을 쓸 거냐, 아니면 두 서버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DB-링크 쓸 거냐, 뭐 이런 것들, 또 뭐 고객이 결제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을 보낼 거냐, 아니면은 배치 우리 공부했죠. 뭐 새벽 2시에 몰아가지고 데이터들을 보낼 거냐, 아니면은 우리 XML로 보낼 거냐, 아니면 JSON으로 보낼 거냐, 보안은 뭐 중간에 데이터들 못 가져가게
뭐 암호화 할 거냐? 이 암호화도 결국에는 VPN, 뭐 SSL 뭐 쓸 거냐? 뭐 엄청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명세화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제가 방금 전에 DB링크 두 서버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라고 했죠. 이 시스템들이 연계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좀 알아두셔야 하는데 자, 이 연계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데이터를 예쁘게 담고 랩핑을 해서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박스, A라고 하는 박스를 B라고 하는, 아니면은 A라고 하는 시스템을 B라고 하는 시스템에다가 데이터를 쏴줘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쏴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달도 뭐 오토바이가 해서 퀵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배송업체 서비스가 올 수도 있고, 트럭에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기술들이 이제 시스템 연계 기술인 거고, 뭐 조금 이따가 배우긴 하겠지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상대방이 답장할 때까지 계속 수화기를 들고 기다릴 거냐? 이게 동기. 아니면은 그냥 카톡 남겨놓고 내 할 일 하고 있다가 답장 오면 또 다시 보내주고 이게 비동기인 거잖아요. 자, 그런 통신 유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DB링크라고 하는 친구는 다이렉트로 DB에서 제공하는 DB링크 객체를 이용하는 방식인 겁니다. 중간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거치지 않고 수신 측 DB에서 송신 측 DB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대신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빨라요. 구현하기 쉽죠. 대신 두 개의 시스템이 그냥 다이렉트로 뚫려 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시스템이 해킹당했어요. 그럼 어때요? B도 당연히 취약하겠죠. 다른데 한 군데 털렸으니까 이쪽도 털리기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에 조금 취약하다라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API, 오픈 API 이거 오늘 공부했죠. 자, 송신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수신 시스템이 우리한테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써 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친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카카오 로그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네이버 지도 같은 거 연동되어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API 방식인 건 거죠. 얘는 안전하고 통제하기도 쉽죠. 약간 잔심부름, 우리 웨이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필요해? 그럼 가져다 줘. 이러면은 얘가 가져다 주는. 자, 그리고 연계 솔루션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EAI 서버와 송수신 시스템에 설치되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EAI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공부를 할 텐데, 송수신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해서 송수신 처리 및 진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물류센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두 시스템 사이에 A하고 B가 있어요. 자, DB링크는 얘네들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연계 솔루션은 A하고 B 사이에 중간에 중계 서버를 두는 겁니다. 즉, 미들웨어를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택배가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거쳐서 중앙 통제가 된다라는 건 거죠. 자, 특징은 뭐예요? 비용이 좀 비싸겠죠? 중간에 두는 거니까. 그래서 뭐 대기업에서 많이 쓰죠. 돈이 있으니까. 자, 소켓이라고 하는 친구는 서버가 통신을 위한 소켓을 생성을 하여 포트를 할당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통신 요청 시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해서 통신하는 네트워크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전용 전화선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 게임할 때 보면은 내 캐릭터 위치 실시간으로 서버한테 보낼 때 요 소켓 방식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쓴다. 자, 그리고 웹 서비스. 우리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웹 서비스에서 이제 나오는 친구들. SOAP, WSDL, UDDI 요 세 가지 꼭 외워야 된다라고 했고, 웹 서비스에서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계하는 방식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제 표준 우편 같은 느낌인 건 거죠. 웹 HTTP 그 통신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든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 언어. 그게 뭐예요?
XML이었죠. 개로 통신을 하는 방식이 이제 웹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인터페이스 통신 유형도 나누어진다라고 했죠.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단방향, 동기, 비동기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단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에서만 이제 계속 보내는 겁니다. 거래 요청만 하고 응답이 없는 경우, 그냥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전송할 때 쓰고요. 자, 그리고 동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 시스템에 거래를 요청을 하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대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요청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결과를 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구조가 단순하고 결과가 확실한데 만약 늦게 응답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간 낭비가 엄청 심하겠죠. 자원 낭비가. 자, 그럼 비동기는 뭔데? 라고 하면은 얘는 요청을 했어요. 거래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할 일을 하다가 다른 작업 수행하다가 응답이 오면 처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요청을 계속 써놓는 거야. 결과가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작업을 이제 막 요청을 하고 내 일 처리하다가 오면은 이제 받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이 멈춰있진 않는 건 거잖아요. 계속 일을 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 낭비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이라던가 뭐 이메일 이런 것들 다 웬만하면 비동기로 움직이죠.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처리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얘는 언제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한 이제 업무 속도인 거거든요. 데이터가 도착을 했어. 언제 처리할 건데? 이러면은 실시간으로 처리하냐? 아니면은 지연 처리 방식이냐? 아니면 배치 처리 방식이냐?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실시간 방식은 사용자가 요청하면은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지연 없이 즉각 처리해 주는 이런 건 언제 사용이 되겠어요? 은행 계좌 조회. 기다렸다가 갑자기 현행화 시켜준다라던가 아니면은 카드 결제했는데 나중에 결제해준다라던가 이러면 안 되는 건 거잖아요. 그냥 요청이 그거 주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 카드 결제나 뭐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지연 처리 방식은 데이터를 요청을 받기는 해요. 몇 건 단위로 처리할 경우에 실시간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모아놨다가 특정 시간대라던가 이럴 때 이제 미뤘다가 처리하는 방식. 이게 주문 처리 시스템이라던가 메시지 큐 이런 데 사용이 되는 친구가 일단 접수만 해놓는 친구 지연 처리 방식이고요. 배치 처리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대량의 데이터들을 처리를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시스템을 새벽 2시나 새벽 3시 이런 때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뭐 하루치 매출을 정산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통계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월말 보고서 월말에 이제 모아놨다가 처리하는 경우 이럴 때가 이제 요 배치 처리 방식입니다. 우리 배치 프로그램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설정한 그때에 이제 처리한다 라고 해서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늘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실시간 방식이랑 지연 처리 방식이랑 배치 처리 방식이랑 왜 다르게 선택을 해야 하는가? 자, 사실 절대적인 정답은 없죠. 그냥 기준을 두는 거예요. 속도의 기준을 둘 거냐, 돈의 기준을 둘 거냐, 뭐 아니면은 안정성을 기준으로 둘 거냐.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확하고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그렇다 보니까 얘는 동기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거고, 그리고 뭐 이메일이라던가 카톡 이런 거는 사실 바로바로 처리되진 않더라도 조금 늦어도는 되는데 서버가 터지면 안 되는 거. 자, 이렇게 되니까 비동기 통신으로 해서 지연 처리.
뭐 예를 들게 되면은 내가 회원가입 했는데 환영 이메일 같은 거 맨날 오잖아요. 뭐 어디 뭐 전혜성 고객님 뭐 아식스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환영 메일 오는데 이거 즉각적으로 뭐 1초 만에 올 필요는 없이 뭐 한 30초가 걸렸다라던가 1분이 됐다라던가 와도 뭐 굳이 막 화내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실시간 동기 처리할 필요는 없이 그냥 비동기 처리해도 서버 자원이 낭비되지 않으니까 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0.1초 만에 안 가면 안 되는 데이터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내가 이 요청을 다 받아낼 만큼 서버 자원 돈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조합들을 고르는 거고요. 그리고 지연 처리도 나중에 하는 거고 배치 처리도 나중에 하는 건데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사실 실시간 처리 말고는 둘 다 지금 당장 처리 안 해라는 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조금 다르죠. 지연 처리는 순서대로 여유가 생길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은행 같은 데 갔을 때 대기표를 뽑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접수는 된 거예요. 근데 즉각적으로 처리되진 않죠. 일손이 비는 대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앞사람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자, 그리고 배치 처리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시간에 아니면은 목표한 용량에 다다랐을 때 데이터가 100건이 쌓였던가 아니면 1000건이 쌓였던가 이제 가만히 내비둬요. 그러고 있다가 약속한 때가 됐어요. 새벽 3시. 이러면은 그 쌓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버린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우리 은행 정산할 때도 통신 시스템 점검한다고 한 30분 동안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은 요금 명세서 같은 것도 발송할 때 일괄적으로 다 발송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정산, 배치 프로그램 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미들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웨어. 우리는 이제 미들웨어에 대해서 나가볼 텐데 미들웨어가 뭐였었죠? 운영 체제하고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과 이제 운영 체제 또는 그리고 서버,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우리가 미들웨어라고 이야기를 했고 얘네들은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의 일관성을 보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들웨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건 거죠. 자, 이 미들웨어는 진짜 딱 중간에 서서 복잡한 통신 과정이라던가 데이터 변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주는 친구인 건데 얘네들이 각각 그 특징이 좀 있어요. 각각 주특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DB라고 하는 친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DB는 데이터베이스 벤더에서 제공을 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원격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하는 미들웨어입니다. 자, 우리 이 친구 그냥 창고에서 직통으로 가는 친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냥 클라이언트에서 원격의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친구.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ODBC라던가 JDBC 이런 것들이 DB 미들웨어의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티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RPC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 얘는 원격 프로시저 호출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시저를 사용을 해가지고 원격 프로시저를 마치 로컬 프로시저처럼 호출을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마법의 리모컨 같은 건 거죠. 그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시저, 즉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원격지, 다른 컴퓨터에 있는 프로시저를 마치 내 컴퓨터에 있는 것처럼 호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가 리모컨 함수 호출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미국에 있는 TV가 켜지는 건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통신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남의 기능을 끌어다 쓸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친구. 자, 그리고 MOM이라고 하는 친구는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기반의 비동기형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들웨어, 우리 오늘 동기, 비동기 공부했었죠? 그래서 비동기형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들웨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속도보다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네트워크가 엄청 느리거나 이기종 시스템 간의 통신을 할 때 이제 많이 쓰이고요. 메시지 큐를 이용을 해가지고 편지를 안전하게 보관을 했다가 전달을 해준다라는 거. 바빠서 만약에 전화를 못 받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음성사서함에다가 남겨놓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당장은 그 수신해야 할 사람이 죽어 있더라도, 서버가 다운되어 있더라도 MOM이 편지를 안전하게 들고 있다가 그 수신자가 살아나면 전달해 주는 것과 유사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없지만 여기에 써있는 TP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얘도 필기시험 보면은 늘 보기에 나오는 친구잖아요. 트랜지션 처리 모니터. 자, 얘는 온라인 트랜잭션 업무에서 트랜잭션을 처리 및 감시하는 미들웨어. 얘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온라인 트랜잭션, 즉 거래 업무나 이런 데에 많이 사용이 되는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감시하는 미들웨어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트랜잭션의 특성 배웠던 거 기억나실까요? ACID? 그쪽에서 원자성 기억나시나요? 그 원자성에 해당되는 친구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걔를 보존해주는 친구. 데이터가 중간에 끊겨요? 그러면은 거래 취소시키고 롤백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시스템을 보호하는 깐깐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친구. 얘가 TP 모니터라는 친구인 겁니다. 그래서 뭐 항공기, 철도 예약 이런 업무들, 사용자 수는 증가를 하더라도 빠른 응답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업무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ORB. 얘는 객체 요청 브로커입니다. 이게 뭔데? 라고 하면은 코바 표준 스펙을 구현한 객체 지향 미들웨어. 자, 근데 요즘에는 이제 TP 모니터의 장점인 트랜잭션 처리,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추가로 구현된 제품들도 많다라는 거. 객체 지향 기술에서 이제 서로 다른 언어랑 환경 이런 데서 만들어진 객체들끼리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들웨어인 거죠. 사실 최근에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대신 힌트로 나온다면은 요 ORB라고 하는 친구가 나온다면 코바라고 하는 그 기술 표준이 같이 이제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매칭시켜 놓으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와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꼭 외워두셔야 된다. 왜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웹 서버는 다른데 그 웹 서버는 정적인 콘텐츠를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요 와스라고 하는 친구는 동적인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미들웨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보다는 웹 환경을 구현을 하기 위한 미들웨어. 얘의 주특기라고 따진다면은 트랜잭션 처리하고 HTTP 세션 관리하고 DB 접속도 관리를 하고 그 웹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을 다 제공을 하는 미들웨어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우리가 아는 톰캣 이런 것들, 웹로직, 제우스, 아파치. 자, 그래서 이 친구들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듈 간 공통 기능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 확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A와 B를 잇는 거대한 구름다리를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어때요? 그 수많은 부서, 모듈들끼리도 뭔가 공유하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는 C타입을 이용을 하고 B는 우리 옛날 오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 이러면 둘이 서로 통신이 되나요?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의 모듈들끼리도 규격을 맞춰야 한다. 공통으로 사용할 기능과 데이터 규격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그 규격을 문서로서 상세하게 적어둔 게 뭐다? 인터페이스 설계서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건 거고요. 자, 우선 먼저 모듈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 라는 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한다라는 게 이제 공통기능 찾아내는 요쪽이고요. 자, 소프트웨어 내부에 수많은 모듈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이때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공통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을 찾아내가지고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 우리 뭐 아이폰이든 뭐 갤럭시든 다 C타입으로 통일해. 이런 것처럼. 어떤 것들을 다 충전할 때마다 선을 다르게 쓰는 거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가 그냥 전력 공급하는 공통기능, 단자 모양 이런 거 다 통일시켜. 개발도 똑같다라는 건 거죠. 그 통일하는 과정. 뭐 식별할 때는 당연히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쫙 펼쳐놓고 모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본 다음에 A 모듈도 이 기능이 있고 B 기능도 이 기능이 있네. 얘는 공통적인 기능이잖아.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친구 뭐 날짜 데이터 쓰고 B라고 하는 친구도 날짜 데이터 써? 그러면은 날짜라고 하는 공통 포맷이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설계서라는 게 뭔데? 이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 교환 관련된 업무, 송수신 시스템에 대한 정의, 내용을 정의하는 문서가 인터페이스 설계서라는 건 거죠. 그 인터페이스 설계서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인터페이스 설계서와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큼지막하게 그린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목록, 각 인터페이스의 상세 데이터 명세, 각 기능의 세부, 인터페이스 정보를 정의한 문서.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통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 연계 방식, 네트워크, 뭐 전용선 쓸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굵직굵직한 환경 정보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이고요. 자, 상세 기능. 자,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서는 그 정적, 동적 모형을 각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표현한 다이어그램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문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간의 트랜잭션을 통해 해당 인터페이스가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 속하고 그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상호 교환되는 트랜잭션의 종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인터페이스 설계서별 모듈 기능은 인터페이스 설계서에 정의한 모듈을 기반으로 각 모듈의 기능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구분은 시스템 인터페이스 목록,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상시 기능 인터페이스 설계 명세서,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자, 각각 외부 모듈은 통신 및 전달 부분, 그리고 데이터 송신 시스템 부분, 그리고 오퍼레이션 사전 조건, 그리고 인터페이스 영역, 그리고 수신, 데이터 수신, 사후 조건, 인터페이스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인터페이스 설계서를 통한 모듈 기능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설계서, 매뉴얼을 보고서 각각의 모듈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가 그 고유의 기능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보면 보고 모듈의 위치 확인하고 그 요구사항 명세서를 보면서 이 모듈이 고객의 어떤 요구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충족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산출물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모듈 세부 기능이 인터페이스 설계서와 잘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자, 그냥 공통적인 기능들이 어떻게 진짜로 어떤 모듈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가, 그 모듈들 사이에서 던져주는 데이터의 크기와 타입과 송신 측에서 그 양쪽이 똑같이 정의되어 있는가 표준화 점검하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요 과정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보는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모듈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기능 식별. 자, 모듈 연계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내부 모듈과 그리고 외부 모듈 또는 내부 모듈 간의 그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대표적인 모듈 연계 방법. 아까 전에 제가 EAI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방법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모듈 연계 방법으로는 EAI, ESB, 웹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자, EAI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중앙물류센터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ESB는 그냥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듈 연계 방법 EAI, ESB, 웹 서비스 짱짱 중요하고요. 그 중에 EAI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자, EAI는 말 그대로 요 E가 기업이잖아요. 엔터프라이즈. 그래서 기업 내부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기업 내에 각종 애플리케이션 간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간의 정보 전달, 연계, 통합,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솔루션. 자, 그래서 이 EAI의 구축 유형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 그리고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요 네 가지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얘네들은 모형, 그림도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자, 어때요? 1대1로 연결이 되는 건 거죠. 가장 기초적인 애플리케이션 통합 방식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1대1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변경과 재사용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한 두세 개 정도일 때는 엄청 빠르고 좋고 막 너무 좋은데 대신 시스템이 엄청 늘어나게 되면은 막 하나가 더 늘어나요. 그러면은 얘네들끼리도 다 1대1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 매칭해 줘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거미줄처럼 엄청 복잡해지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최악이 된다. 자, 그러면은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가운데 허브가 있고 그 친구를 사이로 이제 스포크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스포크인 거예요.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 가운데 중앙 허브가 있고 나머지 시스템들 스포크들이 허브에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모든 그 친구들이 데이터들이 중앙을 거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만약 확장을 한다라고 해도 얘는 막 다 연결해 줬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띡 하고 달아주면 되니까 확장도 편하고 유지 보수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대신 문제가 있어요. 자,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허브한테 문제가 생겼다. 뭐 화재가 나가지고 탔다라던가 고장이 났다라던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다 주게 되겠죠. 얘한테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는 단일 접점인 허브 시스템을 사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앙 집중형 방식.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 버스라고 하는 친구는 뭔데? 라고 하면은 자, 가운데 버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버스 손잡이 달리듯이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이에요.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그냥 하나의 미들웨어, 거대한 미들웨어를 깔아두고 허브 앤 스포크하고 그러면은 차이가 뭐예요? 얘도 그냥 그림 이렇게 그리면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비슷하게 생기긴 했으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허브 앤 스포크는 무조건 중앙에 있는 중앙 서버가 일을 다 했었었죠. 그게 아니라 얘는 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데이터가 쌩쌩 달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확장성이 굉장히 빠르고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특징. 우리 ESB라고 하는 키워드 배웠었잖아요. 그 ESB가 요 메시지 버스에 해당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앙 집중형 방식, 얘는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미들웨어를 두는 방식, 그리고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과 메시지 버스를 혼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버스가 있어요. 자, 여기에 허브가 있고 이 친구들한테 스포크들이 이렇게 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서로 다른 친구죠. 그룹과 그룹 사이에는 메시지 버스 사용을 하고요. 그룹 내 요 하나의 그 각각 요 내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사용을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한 가지 방식으로만도 사용이 가능한데 어쨌든 그거는 선택이죠. 자, 그래서 우리 EAI라고 하는 친구에는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되고 포인트 투 포인트는 1대1, 허브 앤 스포크는 중앙 집중, 허브의 중앙이 집중되어 있고 이 메시지 버스라고 하는 거는 사이에 미들웨어를 둬서 처리하는 방식, 하이브리드는 허브 앤 스포크와 메시지 버스를 두 개 섞은 거.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외워야 한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이 왔는데 허브 앤 스포크는 중앙 집중이라는 거예요. 중앙 서버가 있고 나머지 모든 시스템들이 오직 이 허브에만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시스템이 B 시스템에 데이터를 보내려고 한다 이러면 무조건 중앙 허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데이터들 다 허브 안에서 모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는 뭐만 보면 돼요? 허브만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쉽게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게 특징. 대신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운데 있는 허브 뻥났다, 고장났다, 모든 시스템 통제, 마비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일 장애점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 자, 그리고 이 메시지 버스라고 하는 친구는 중앙에 되는 이런 통제 서버는 없어요. 그냥 시스템들 사이에 전용 고속도로, 미들웨어 버스를 하나 쫙 깔아가지고 각 시스템들이 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톨게이트만 설치를 하면은 버스에 올라타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허브가 없기 때문에 병목 현상 적죠. 그리고 내가 시스템 추가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고속도로에 톨게이트만 하나 따로 지어가지고 플러그인 하면 되는 거니까 확장성 뛰어나죠. 그래서 ESB가 이 메시지 버스 이용한다라고 했고 얘 대신 통제 어렵죠. 왜? 메시지가 다 중앙을 거치고 가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그냥 다 지나다니는 거잖아요. 데이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통제하기는 어렵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그 차이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ESB입니다. 자, 우리 ESB는 얘보다 좀 더 서비스 측면이다. 서비스라고 하는 키워드. 그래서 요거. 자, 제가 심지어 이거 진짜 안타깝게 틀리신 분도 봤어요. ESB라고 적어야 되는데 EBS라고 적으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EBS로 그냥 외우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EBS라고 적으신 분들이 있는데 ESB입니다. 서비스가 가운데예요. 그래서 꼭
이거 잘 외워두시고 괜히 아는데 틀리면 아깝잖아요. 자, EAI는 좀 옛날부터 쓰던 방식이다 이러면은 ESB는 약간 진화된 버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계, 데이터 변환, 웹 서비스 지원 등 표준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자, 서비스 통합을 지향하라며 결합도를 약하게 유지를 한다. 결합도 약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독립성이 높겠죠. 우리 결합도는 약하게, 그리고 응집도는 높게 돼야지 품질이 더 높아졌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 ESB 같은 경우에는 아까 메시지 버스 말한 것처럼 이 버스가 그냥 ESB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딱 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서비스 통합 측면에서는 EAI하고 유사하긴 한데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서비스에 좀 더 치중을 둔 친구. 그게 이제 ESB. 자, 예를 들면은 이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우리가 컴퓨터 보게 되면은 USB 포트들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삼성 마우스든 LG 마우스든 그냥 그 USB 규격에만 맞으면은 꽂아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기술 쓰기에도 그냥 부품을 갈아 끼우기에도 훨씬 쉬우니까. 그럼 EAI하고의 특징은 뭐냐? EAI는 내가 만약에 A 회사의 솔루션을 샀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의 독자적인 규칙에 꽉 묶이게 되는 건 거죠. 조금 USB는 약간 그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웹 서비스 정말 많이 말했어요. 네트워크 정보를 표준화된 서비스 형태로 공유하는 기술 웹 서비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우리 ESB가 아까 전에 달리는 고속도로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있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 자동차의 표준 기술이 웹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컴퓨터들이 상호작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래서 우리 웹 서비스 구성되는 거 세 가지 꼭 외워라. SWAP, UDDI, WSDL. SWAP은 XML 기반으로 메시지를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하는 프로토콜. UDDI는 WSDL을 이용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WSDL 등록을 해가지고 그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하고 접근하는 데 사용이 되고, WSDL은 그 웹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 설명서 작성해 놓은 거다. 그거 뭘로 작성된다? XML 형식으로 작성된다. 까지 갔었죠.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은 규격 봉투 같은 느낌. 프로토콜 통신 규약. 내가 HTTP, HTTPS를 통해서 XML 기반의 메시지를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하는 통신 규약. WSDL은 그 웹서비스 사용 설명서, 내가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고 파라미터는 뭘 넣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XML 기반의 설명서였고, 그 설명서들을 모아놓아가지고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게 전화번호보다 라고 해놓은 친구가 UDDI. 내가 결제 기능 필요해? UDDI 뒤져. 알맞은 WSDL 찾아 써. 자, 이제 가겠습니다. 이거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EAI 구축 유형에는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구축 유형 4가지 있다. 자, 이 모듈 간의 연계,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 확인, 기능 식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확인하는 거는 데이터 표준을 위해서 식별된 데이터 인터페이스에서 입출력 값의 의미와 데이터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다라는 건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기능 식별, 기능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표준을 위해 식별된 인터페이스 기능을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확인을 하겠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확인된 데이터 표준과 인터페이스 기능을 통해서 확인된 데이터 항목들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 표준을 확인을 하겠다.
자, 이게 결국에는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규격이 제대로 통일이 되었는가 나 마지막으로 검수하려고 해라는 겁니다. 통신 모듈과 수신 모듈이 통신을 할 때 중간에 에러가 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형식, 길이, 타입, 문자인지 숫자인지 표준화된 규격으로 맞추고 확인하는 절차인 거고, 데이터 인터페이스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이 주고받을 데이터 목록, 뭐 내가 이름을 주고받겠어, 전화번호를 주고받겠어,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펼쳐놓고 확인하는 게 데이터 인터페이스 확인.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 확인은 뭐냐? 그 데이터들이 뭐 사내 표준이라던가 아니면 국제 표준 뭐예요? XML, JSON 이런 것들에 맞게 잘 정의가 되어 있는가를 검토를 하겠다. 이때 만약 형식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은 중간에서 변환해주는 매핑 툴 같은 거를 확실히 정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기능 확인하는 것도 그냥 기능 제대로 내가 모듈간 기능을 검토를 해가지고 인터페이스 동작에 필요한 기능들 식별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시나리오 통해가지고 내부 모듈과 관련된 인터페이스 기능 식별하고 결국에는 그 식별된 기능들이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을 정의하는데 사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온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 정의. 자, 데이터 규격 확인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그 기능의 로직을 정의를 해줘야겠죠. 자, 개발자가 실제 코드를 짜기 전에 A 모듈이 B 모듈에게 데이터를 쏴요. 그러면은 그 B 모듈은 받아가지고 DB에 저장을 하고 성공을 했으면 성공 메시지 보내고 실패했으면 실패 메시지를 반환을 해야 된다. 라는 구체적인 작동 시나리오를 명세화하는 작업이 이 기능 구현 정의 부분인 겁니다. 자, 이때 나오는 컴포넌트 명세서 이런 것들 이 기능이 어떤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는가 이야기하는 건 거죠. 뭐 별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제 인터페이스 구현으로 보게 되면요. 딱히 중요한 내용 없어요. 자, 인터페이스 구현으로 보게 되면은 인터페이스 구현은 뭐냐? 송수신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고 처리를 실현해주는 작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정의된 시나리오대로 진짜 코드를 짜가지고 A라고 하는 시스템과 B라고 하는 시스템을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그 구현하는 방법에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뭐, 그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 기술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뭐냐. 우선, 구현 방법은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구현과 인터페이스 엔티티를 이용한 인터페이스 구현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구현에서는 총 3가지 단어를 외우고 가셔야 되는데 JSON, XML, 그리고 아작스 얘네들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3개의 단어는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구현.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데이터 포맷을 이용을 하여, 데이터 포맷을 인터페이스 대상으로 전송하면 이를 수신 측에서 파싱을 해가지고 해석하는 방식. 주로 JSON이나 XML 형식의 데이터 포맷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자,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데이터를 직접 포장을 해서 네트워크로 쏴주는 방식. 그게 이제 데이터 통신을 이용을 하는 건 거고요. 이때 쓰는 그 포맷, 기술 3가지가 뭐냐? XML, JSON, AJAX 요 3가지라는 건데 우리 제일 XML은 배웠으니까 얘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얘는 이야기를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뭐였어요? HTML처럼 태그 사용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 명확하죠. 자, 그리고 대신 태그 글자 수가 많아서 데이터 낭비가 된다라는 특징도 있죠. 결국에는 얘 키워드라고 따지면은 ML 마크업 언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및 교환하기 위해 설계된 플랫폼. 그래서 시스템 간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표준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XML은 데이터의 내용을 기술하고 HTML은 데이터의 표시에 집중을 하죠. 자, 그러면은 XML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데이터 구조하고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JSON이라고 하는 친구는 좀 가벼워요. 우리 XML이 무겁고 꼼꼼한 서류 봉투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JSON은 그냥 포스트잇 같은 종류인 겁니다. 데이터 전송에 좀 더 선호되는 경향들도 있기는 해요. 그럼 JSON이라고 하는 친구가 뭔데? 자, 얘는 웹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용량이 적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데이터 객체를 여기가 키워드 속성 값상의 형태로 표현하는 개방형 표준 포맷입니다. 얘는 비동기 처리에 사용이 되는 아작스에서 XML을 대체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속성 값상으로 데이터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속성이라고 따지면은 뭐 이름, 이거에 대한 값은 뭐 홍길동, 뭐 이거 말고 데이터들이 더 많다 이러면은 속성, 나이, 값은 뭐 25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자, 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XML보다 가볍고 사람이 읽기도 편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굉장히 찰떡궁합입니다. 요 앞에 이름부터 자바스크립트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는 뭐 웹 앱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데이터 포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아작스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 얘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XML 데이터를 주고받는 비동기 통신 기술입니다. 특징은 전체 페이지를 새로 고치지 않고도 웹페이지 일부 영역만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전체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도 화면의 일부만 쓱 하고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네이버 검색 이런 것들도 자동 완성 이런 것들도 다 이 기술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웹사이트에다가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은 전체 화면이 하얀 색깔로 바뀌었다가 내가 댓글을 친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부분만 내가 이제 데이터를 보낸 곳만 깜빡하고 바뀌고 화면 전체가 다 하얀 색깔로 바뀌진 않는다라는 건 거죠. 그 기술들이 이제 요 아작스 기술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페이스 예외 처리 가보도록 할 텐데요. 아작스는 스마트폰도 그럴 수 있어요. 뭐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보다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갑자기 화면 전체가 새로 고침이 됐다가 하트가 뿅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트만 비었다가 빨간 색깔 하트로 차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아작스 비동기 통신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외 처리하고 이제 보안 쪽을 나가보도록 할 텐데, 뭐 문제가 안 생기면 너무 좋죠.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A 시스템에서 B 시스템으로 정보를 쏘았어요. 데이터를 보냈어. 근데 B 시스템이 어머 정전이 돼가지고 꺼져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공중분해되게 생긴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화면에 알 수 없는 막 에러들을 잔뜩 뿜으면서 멈춰야 되나요? 안 되죠. 자, 그냥 지금 저쪽 서버 닫혔으니까 5분 뒤에 다시 보내지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 예외 처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친구가 인터페이스 보안인 건데 제가 만약에 해킹을 해가지고 중간에 데이터를 싸그리 몽땅 가져갔는데 그게 하필 주민번호였네. 그거 다 뺏겼다고 그 사람이 읽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훔쳐보지 못하게 암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요 두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해 볼 겁니다. 자, 우리 예외 처리 부분을 보게 되면요. 어디서 사고가 날 수 있느냐? 사실상 보내는 쪽에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받는 쪽에서 사고가 나거나 가운데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송신 측에서 사고가 난다라는 거는 뭐냐?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꺼내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라던가 아니면은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이렇게 하다가 찢어진 변환 에러인 거죠. 그러면은 받는 쪽에서는 어떤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느냐? 택배를 받았는데 열었어. 근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 형식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제가 그 받은 데이터들을 DB에다가 밀어 넣으려고 했는데 DB가 이미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제 지금 받아온 데이터를 밀어 넣을 수 없게 되는 상황. 그래도 에러가 발생할 거고요. 연계 서버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EAI라던가 뭐 네트워크 뭐 이런 연계 서버들 보내긴 잘 보냈는데 중간에 인터넷 선이 끊겨가지고 끊어버렸다던가 아니면은 중간 중계 서버가 뻗어버렸다라던가 이래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오류 기록 해야 되고 제시도 해야 되고 알림 발송해줘야 된다. 자, 우리 오류 코드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는 에러가 발생했으면 야 데이터 이상해 아니면은 뭐 우리 서버 터졌어 이런 식으로 HTTP 500 에러 이런 식으로 어떤 에러 때문에 얘가 발생이 됐는지 그것들을 뭐 400, 500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잘못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남겨줘야 된다라는 건 거고 자 그리고 이 오류 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몇 시 몇 분에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는지 텍스트 파일에 기록이 되어야지 나중에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고, 제시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제시도 하겠다라는 건 거고, 알림 발송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만약 내가 결제 실패했어. 그러면은 알람이 와야죠. 결제 실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안의 3중, 철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네트워크 영역, 애플리케이션 영역, 데이터베이스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결국에는 인터페이스 보안성 향상을 위해서 인터페이스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을 하고 적절한 보안 기능을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 네트워크 영역은 이제 네트워크 송수신 간의 스니핑을 이용한 데이터 탈취, 변조, 위협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트래픽에 대한 암호화를 설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IPsec, SSL, SHCP 이런 암호화 방식들이 나오게 되고 자, IPsec이라고 하는 거는 IP Security의 줄임말이죠. 네트워크 계층에서 IP 계층, IP 패킷 단위의 데이터 변조 방지 및 은닉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토콜. 얘도 이제 단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외워두시고 SSL이라고 하는 것도 현업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Secure Socket Layer TCP IP 계층과 애플리케이션 계층 사이에서 인증, 암호화, 무결성을 보장하는 프로토콜. 마지막 HTTP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전송되는 모든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영역에 해당되는 요 친구들, 암호화 아키텍처들 3가지 정도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얘는 IP 패킷 단위로 암호화하는 기술, 요 SSL 같은 경우에는 우리 HTTPS 이런 식으로 자물쇠 마크 이렇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건 거죠. 전송 계층하고 응용 계층 사이에서 안전하게 통신 채널 만들어주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참조를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코드상에 이제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이제 기능을 개발을 하겠다. 우리 아까 전에 시큐어 코딩 공부했었죠.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코드 자체를 튼튼하게 짜겠다. 자, 데이터베이스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엔티티의 접근 권한과 프로시저, 트리거 등의 데이터베이스 동작 객체, 보안 취약점에 보안 기능을 적용을 해서 그 개인정보라던가 민감 데이터를 암호화나 익명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해커가 DB를 털어갔더라도 그 파일들이 다 암호로 잠겨져 있으면은 못 알아보는 건 거잖아요. 그 기술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데이터 무결성 검사 도구. 자, 이 친구들은 뭐 하는데 쓰는 친구냐?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그 인터페이스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되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파일의 변경 유무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 파일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관리자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왜 검사를 할까요? 검사를 하는 이유는 혹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서 악성 코드를 심고 다시 보냈을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원본 파일의 해시 값을 미리 저장을 해두고 주기적으로 지금 파일의 해시 값을 뽑아가지고 두 개가 똑같은지 비교를 한다. 만약에 1바이트라도 바뀌게 되면은 해시 값이 바뀌기 때문에 바로 발각될 수 있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우리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만 알면 사실상 알 수 있는 거였어요. 무결성이 뭐예요? 중간에서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 수정 권한이 없는 사람이 수정하면 안 된다. 그것처럼 데이터가 훼손되거나 변조되지 않고 원래 정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무결성이라고 하며 그 친구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 무결성을 검사하기 위해 도와주는 도구들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트립와이어 이걸 보게 되면은 트립와이어는 이제 시스템 파일의 변경, 추가, 삭제를 이제 감지를 하는, 변경 유무를 확인을 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요 친구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이름 정도만 알고 그냥 종류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구형 검증 이제 도구 여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 구형 검증은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문제 없이 잘 동작을 하는가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인터페이스 구형 검증 도구와 감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인터페이스의 동작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쵸? A 시스템과 B 시스템을 이어주는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다리가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가 이거 테스트는 한번 해보고 옮겨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테스트를 할 때 뭐 트럭이 지나가 보겠다라고 하면 트럭을 막 1000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너무 귀찮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개발자가 테스트를 해야 되면은 마우스로 그 검증 버튼 한 1000번씩 눌러보고 막 10,000번씩 눌러보고 이러면서 테스트할 수 없잖아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 누구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동화된 검증 도구를 쓰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인터페이스 동작 상태를 검증을 하고 테스트를 자동화해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소프트웨어 도구들이고요. 핵심적인 구형 검증 도구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 XUnit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친구이고요. 자바 유닛이라고 하면은 JUnit.
뭐 C++용은 C++ 유닛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키워드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 자, 그리고 STAF. 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호출 및 컴포넌트 재사용 등 다양한 환경을 지원을 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테스트를 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기반 테스트 케이스 설계, 실행, 결과 확인 등을 지원을 해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이고요. 결과를 되게 엑셀표처럼 예쁘게 보여주는 웹 기반으로 해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하는데 결과는 엑셀표로 예쁘게 보여주는 도구. 걔가 이제 피트니스이고, 자, 이제 얘에서 이제 나온 친구가 뭐냐라고 하면은 NTA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NTAF는 피트니스의 장점인 협업 기능하고 STAF의 장점인 재사용, 확장성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네이버가 만든 겁니다. 그 프레임워크 이름이 NTAF. 요 STAF에서 앞에 네이버 하나 따가지고 N으로만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셀레니움 이거는 뭐냐? 자, 우리 다양한 브라우저, 크롬이라던가 엣지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자동화해주는 도구입니다. 개발자가 짠 대본대로 브라우저가 혼자 막 움직이면서 클릭을 하거든요. 아마 여기서 이제 파이썬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셀레니움 이용해서 웹 크롤링 하는 것들도 같이 공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친구이고, 다양한 브라우저 개발 언어를 지원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레임워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루비에서 사용을 하는 material, 그냥 워터라고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 이 친구는 루비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구현 감시 도구는요. 자, 얘는 APM, 요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를 사용을 해서 감시를 하는 친구이고요. APM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웹 애플리케이션의 트랜잭션, 변수값, 호출함수, 로그 및 시스템 부하 등 종합적인 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APM으로는 이제 스카우터라고 하는 것과 제니퍼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스카우터는 애플리케이션 및 OS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오픈소스 APM 소프트웨어이고요. 제니퍼라고 하는 친구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부터 테스트, 오픈, 운영, 안정화까지 전 단계에 거쳐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APM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검증까지 다 끝났고 드디어 이제 시스템 오픈을 했어요.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요. 근데 갑자기 서버가 느려져요. 아니면은 서버가 뻗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서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모니터링 툴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성능을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하는 도구이구나. 그러면은 뭘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러면은 응답 시간이라던가 자원 사용량, 서버의 CPU나 메모리, 램 같은 게 막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이제 막 병목 현상처럼 뭔가 이렇게 막 빨간 색깔로 막 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니퍼 쓰면은. 막 프로그램 안에서 쿼리문이 너무 느려가지고 전체가 막 이제 정체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친구들입니다. 그 툴로 이제 이 친구들이 있게 되는 건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5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